네, 일단 녹화는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PeerNet Exploiting Peer Wisdom Against Adversarial Attack이라는 논문인데요. 뭐 진성님이 발표하신 거랑 비슷하게 Adversarial Attack을 다루는 논문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Adversarial Attack에 조금 더 강건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논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제 슬라이드도 보이시죠? 뭐 진성님이 애드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뭐 한번 발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은 뭐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 교과서에다가 뭐 낙서를 통해서 뭐 국어인데 국어라고 보이게 하거나 이런 장난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애드버서리얼한 어택의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본 이미지에 뭐 의도되지 않은 노이즈를 추가해서 다른 형태로 인식되게 하는 것들이요. 뭐 이런 교과서 같은 예제는 아주 뭐 재미있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이나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의료에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저 스탑 사인을 보고 멈춰야 되는데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뉴럴 네트워크가 잘 인식을 해서 이제 스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누군가를 뭐 저격하기 위해서 그 표지판에 이상한 노이즈를 심어놔서 뉴럴 네트워크가 오작동을 하게 한다면 뭐 갑자기 멈춰야 되는 상황에서 뭐 가속을 한다거나 뭐 좌회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드버서리얼 어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뭐 처음으로 다룬 논문이 이 밑에 논문 제목이 보일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저 논문, 슬라이드 밑에 보이는 저 논문에서 이제 이한구 펠로우가 뭐 이런 그림과 같이 어떤 노이즈를 이미지에 얹혔을 때 원래는 판다라고 인식이 돼야 되지만 뭐 기본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전혀 다른 물체로 인식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오작동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제가 뭐 텐서플로우 코드를 가져왔는데 뭐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드 중에 일부이고요. 뭐 저희가 이런 아래에 있는 이미지를 클래시파이를 통해서 뭐 학습을 하고 그 로스를 다시 백프롭해서 네트워크의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프롭 되는 웨이트들을 이 이미지의 최앞단까지 가져왔을 때 뭐 그 이미지에 대해서도 어디가 많이 반응을 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코드를 통해서 나온 이 셀리언시 값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실제로 이런 가운데 있는 강아지 이미지가 이 강아지 클래스로 클래시파이 됐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액티베이트 됐는지를 아래 이미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앞에 있던 이그젬플을 뭐 응용을 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코드는 나중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진성님이 발표하신 내용이랑 많이 비슷할 수 있는데 어, 일단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 타겟 Y가 저희가 이제 미스클래시파이를 의도하는 어떤 타겟이고요. 이 이미지를 예로 들자면 강아지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이 타겟 Y라고 해두고 이 잘못된 레이블에 대해서 이제 백프롭을 통해서 그 여기서 나온 셀리언시 맵을 구한 다음에 그걸 지속적으로 그 원본 이미지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앞에 있던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나오는 이 노이즈가 점점 더 이 미스 클래시파이를 의도하는 레이블에 적합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클래시파이어가 이 노이즈를 받아서 전혀 다른
네, 전혀 다른 클래스를 프레딕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노이즈가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비주얼라이즈 하면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배나 100배 정도 스케일링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노이즈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 간단히 애들버서리얼 이그젬플 만드는 코드 예제였고요. 그리고 뭐 애들버서리 어떻게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애드버서리얼한 어빌리티에 따라서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화이트박스 어택 같은 경우엔 저희가 네트워크의 구조도 알고 있고 웨이트도 알고 있고 실제로 뭐 포워드 백워드를 통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거의 완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진성님 발표에서 예를 들자면 그 구글의 비전 API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노이즈가 가미된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결과물, 실제 레이블이나 아니면 실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웨이트나 뭐 이런 기타 하이퍼 파라미터는 볼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레이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중간 정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어택의 뭐 목표라고 하면은 뭐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컨피던스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맥스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소프트맥스의 결과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애들버서리 이그젬플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non targeted misclassification은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어떤 클래스라도 나와도 좋으니까 잘못 예측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targeted misclassification은 제가 원하는 타겟으로 misclassification을 하는 방법이고요. 뭐 예를 들면 스타 사인을 어떤 사인을 봤을 때 뭐 스탑을 하라든지 어떤 특정한 타겟한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이제 소스랑 타겟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소스에 따라서 타겟을 제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두 가지 관계에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아까 진성님이 말씀해 주신 뭐 논문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되게 많은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저도 이 논문들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뭐 이 메소드들의 석세스 레이트를 다음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의 강도에 따라서 그 석세스 레이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애들버설 어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애들버설 어택을 막는 방법도 있겠죠.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뭐 트레이닝 시에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보면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을 같이 트레이닝 셋에 넣어서 하는 방법을 말하고, 아니면 트레이닝을 한 이후에 파인 튜닝을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로 하는 경우도 애드버서리얼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디텍션인데, 어떤 인풋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상 이미지인지 아니면 노이즈가 낀 이미지인지를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간단해질 수도 있는데, 이 디텍션 하는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노이즈가 가미된 것인지 아닌지만 알 수 있다면 정상적인 이미지만 이제 네트워크에 통과시켜서 결과값을 얻고, 만약 노이즈가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개발자나 관리자에게 알려서 이건 네트워크에 보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디펜시브 디스틸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왼쪽 네트워크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뭐 트레이닝 셋이랑 레이블을 통해서 원본 네트워크를 잘 학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학습할 때는 이 원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소프트맥스 값들을 레이블처럼 사용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뭐 저희가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뭐 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뭐 나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오브젝트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사실 이 이니셜 네트워크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 보통 하나의 레이블만 예측을 하기 때문에 뭐 인풋 레이블로 이제 원활 인코딩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실제 이미지에는 뭐 하나의 레이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이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레이블로 반영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노이즈에 강한 네트워크가 학습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애드버설 example의 뭐 방어를 하는 것의 목표는 뭐 당연하게도 원본 네트워크에 영향을 뭐 변화를 덜 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디펜스를 추가를 했을 때 원본 네트워크의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겠고 그리고 원본 네트워크의 애큐러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디펜스가 이제 타겟티드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 디펜스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잘 하면 되지 전혀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굳이 잘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릴레이트 옥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재미있게 생각했던 논문은 이제 이 원픽셀 어택 논문인데요. 이제 이미지에서 하나의 픽셀만 바꿔도 이미지의 아웃풋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의 오버뷰를 해보자면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강건한 그런 네트워크를 설계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적으로 뭐 다른 애드버서리얼 디펜스 방법들보다 뭐 3배 이상 강건했다고 하고 그렇지만 조금의 애큐러시 드랍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 뭐 강력하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피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뭐 이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이런 인풋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 이미지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미지들이 거의 비슷한 디스트리뷰션 상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쨌든 노이즈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디스트리뷰션 상에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이즈 낀 이미지가 잘못된 아웃풋을 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샘플링된 이미지들을 같이 웨이티드 썸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노이즈가 끼더라도 주변 인풋 인풋들의 값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들어와도 좀 더 안정화된 그런 인풋 값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뭐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이 슬라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슬랙에 공유해드린 그래프 컨볼루션을 간략하게 소개한 슬라이드인데요. 네, 이제 뭐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뭐 그래프가 어떤 건지 간단히 리뷰를 하자면 뭐 노드와 엣지들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 표현 방법이겠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뭐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소셜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분자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이제 컨볼루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뭐 컨볼루션 레이어 오퍼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컨볼루션을 노드랑 엣지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을 얻기 위해서 주변 8개의 픽셀과 이제 본인 위치에 있는 픽셀들이 이제 3번의 3으로 곱해져서 이제 하나의 출력값을 얻게 됐는데, 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뭐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됩니다. 네. 네, 뭐 컨볼루션이랑 비슷한, 뭐 여기서 네, 여기 앞에 나와 있던 그림처럼 픽셀들이 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컨볼루션 한다고 가정하면, 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변 모든 픽셀을 다 보면서 곱셈, 덧셈을 하지만, 뭐 이 경우에서는 주변 네 픽셀들만 적당히 선택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의 이제 아웃풋 값은 이제 본인과 이제 주변 네이버후드들의 컨볼루션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그냥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문제는 컨볼루션에서는 이런 엣지들의 웨이트가 다 같기 때문에 다 1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주변 픽셀들이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변 픽셀들이 서로 다른 어텐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 곱셈을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소프트맥스 값들을 웨이티드 가중치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앞에다가 곱해 주어서 더해 준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이 노드에 가중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식이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식과 동일을 한데요. 네, 일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뭐 히스토리는 이런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래프 컨볼루션이 최근에는 이런 분자식을 뭐 뭐 약이나 아니면 새로운 화학식을 생성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논문으로 들어오자면 이 그림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 아래 그림과 아래 수식과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아래 수식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어쨌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 인풋 이미지에 들어있는 각각의 픽셀들이 이 주변 샘플링된 이미지에서 뽑은 픽셀들의 weighted sum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XPI라는 것은 i번째 이미지의 P번째 픽셀을 뜻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이미지를 i번째라고 하면 i번째 이미지의 P번째 픽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네이버들의 가중 웨이티드 썸으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K개의 이웃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이미지들의 뭐 Q번째, 그러니까 J번째 네이버의 Q번째 픽셀들의 어떤 웨이티드 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가중치는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이 가중치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뭐 식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한 부분만 보자면은 이제 i번째 이미지의 P번째 픽셀을 현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i번째 이미지의 P번째 픽셀들과 이 J번째 네이버의 이제 P번째 픽셀들을 쭉 뽑아서 풀리 커넥티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프트맥스 한 결과를 다시 리키렐로에 넣어서 이것들의 소프트맥스 결과값을 네, 익스포넨셜이네요. 익스포넨셜의
렐루를 통과시키고 이것들의 소프트맥스 결과를 이제 가중치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픽셀의 빨간색에 해당하는 픽셀 값은 이제 주변 이미지들의 어떤 가중치된 합이라는 것이고요. 뭐 초록색이나 파란색 픽셀들도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이미지에 노이즈가 끼더라도 이제 주변 이미지들의 픽셀 값으로 어느 정도 보정이 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무시될 수 있다는 그런 뭐 직관적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픽셀들의 가중치 합을 이제 인풋 픽셀로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네, 근데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보통 인퍼런스나 트레이닝을 할 때 그 샘플들이 트레이닝 셋이 엄청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주변에 이 네이버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모든 이미지들을 샘플링해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샘플링해서 사용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트레이닝 셋의 데이터를 그 네이버로 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된 데이터 셋 안에서 네이버를 구해서 이 웨이티드 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미지가 총 10,000장이 있다고 하면 10,000장을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일부인 한 100장만 뽑고 그 100장 안에서 뭐 네이버들을 뭐 한 10개 정도 뽑아서 그 10개만 가지고 이제 주변의 네이버들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식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100개를 뽑았다고 하면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100개의 샘플들을 뭐 n번씩 뽑아서 그것들의 평균 낸 것을 이제 실제 나의 인풋 픽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하고요. 뭐 트레이닝에서는 이 샘플 뽑는 것을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서 한 번만 했다고 하고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 m 값을 뭐 더 크게 키워서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이제 피어 레귤러라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이 PR 레이어를 네트워크 어떻게 사용했냐면 저자들이 뭐 엠리스트 데이터셋이랑 뭐 시파10, 시파100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르넷이나 레즈넷 아키텍처에다가 이런 부분에 본인들이 설계한 피어 레귤러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뭐 그림상으로 보기엔 굉장히 간단하고요. 네, 그리고 학습이랑 뭐 인퍼런스 할 때 디테일은 다음과 같은데 이제 학습할 때는 그 그래프를 생성하는 네이버를 총 10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 10개의 개수가 네, 학습에 이제 그런 컴퓨테이션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네이버나 아니면 그 배치 샘플을 많이 키울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각 페어들의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부분에 뭐 드랍 아웃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어텐션을 계산한 부분에도 웨이트 드랍 아웃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제 엠리스트랑 시파10을 학습을 할 땐 50개의 배치 네, 피어 이미지, 그러니까 배치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파 100에서는 500개의 피어 이미지를 뽑아서 인퍼런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에서는 이렇게 피어 이미지를 뽑는 과정을 딱 한 번만 했는데 인퍼런스 할 때는 이런 뽑는 과정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것들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실험은 이제 르네5를 엠리스에서 체크한 것과 그리고 이제 레즈넷을 이용해서 시파10 그리고 레즈넷 100를 이용해서 시파100에서
애들볼스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저자들이 테스트한 어택의 종류가 뭐 굉장히 많은데 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으로는 이런 기존의 애들버서리 어택에 대해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테스트를 했고요. 네,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네, 사실 이게 이 첫 줄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원본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네이버후드의 픽셀들을 웨이티드 썸 해서 만들어진 픽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은 그 Universal Adversarial Perturbation이라는 어택을 사용했을 때인데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 방식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노이즈이고, 이제 레지넷 이미지에 이런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그러니까 미스클래시파이 되는 이런 노이즈를 추가했을 때 실제 사람의 눈에도 큰 차이가 없게끔 보이고요. 근데 반면에 이 피어 레귤러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추가한 부분에서는 이 유니버셜 애들버서리얼한 방법으로 노이즈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이미지에 얹어 보게 되면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만들어내진 노이즈가 이미지에 더해진다면 그 사람의 눈에 더 잘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추가한 PR 레이어를 썼을 때 그 유니버셜리얼, 애들버서리얼한 방법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인데, 기존의 르네5는 이 노이즈를 조금만 강하게 해도 거의 잘못 클래시파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만든 이 방식은 노이즈의 세기를 어느 정도 세게 하더라도 잘 견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시퍼10에서 테스트한 것인데요. 그 뭐 일반적인 레전드 32보다 본인들이 추가한 이 레이어가 더 잘 견딘다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시파 100에서도 똑같은 결과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이런 애드버서리얼 어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뭐 방법들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애큐러시 드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엠니스트 예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 PR 레이어를 추가를 했을 때 뭐 0.4%의 애큐러시 드랍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레즈넷 이거 시바 100 데이터셋에서는 레즈넷 110층이 뭐 71% 애큐러시를 보였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적인 PR 레이어를 추가했을 때는 애큐러시 드랍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저자들이 이 이유를 해석한 것은 이게 주변에서 샘플링된 이미지들의 피처를 어떻게 보면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처가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많이 뭉개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애큐러시 드랍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은 그 PR 레이어 직전에 들어가는 그 피처 맵을 이제 2배로 키운 것을 이제 여기서는 V2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 피처 맵의 뎁스를 2배로 키워서 PR 레이어를 통과시키면은 그 피처 맵이 포함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더 많아져서 애큐러시 드랍이 더 적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뭐 PR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본인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샘플되는 이미지들을 같이 봐서 노이즈에 조금 잘 대응하는 그런 방법을 설계를 했고, 아까 뭐 디펜스의 목표 중에 뭐 이런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 일단 PR 레이어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중간중간에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모델 아키텍처를 크게 바꾸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애큐러시 드랍은 있었지만 뭐 피처 맵의 크기를 뭐 두 배로 키워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고,
이제 스피드 측면에서는 이 아래 적혀 있는 텍스트처럼 뭐 2배에서 한 4배 정도? 네, 느려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만 인퍼런스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픽셀, 주변 이미지들도 같이 인퍼런스 하고 중간중간마다 웨이티드 썸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그 peer regularization에